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이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죠. 지금 문자를 둘러싼 공방 어마어마하게 지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두 분은 정치부 기자시잖아요. 네. 이 문자가 돌고 있다는 거 혹시 사전에 아셨어요? 얘기 좀 들으셨어요? 아니 근데 이게 처음 보도 나왔던 게 이제 TV조선이 1월 달에 네. 보도를 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맞아요. 24일 보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라는 이야기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돌고 있다. 근데 저도 그때도 원문을 보거나 하진 않았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다고. 근데 이런 게 있다라고는 했고 근데 그때는 반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게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김건희 여사 쪽하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쪽하고 당 지도부하고 모종의 소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논란이 큰 상황이니까 라는 거는 이제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도 이제 TV조선이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보도가 나왔지만 반향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6개월쯤 지난 뒤에 갑자기 재점화되면서 CBS 통해가지고 빵 불이 붙어가지고 네. 이때까지 해갖고 한 건데 결국 이 같은 아이템이어도 이 뉴스레를 결정하는 거는 상황과 맥락이다. 이거 다시 한번 깨닫는 자리였습니다. 뭔가 이 방어 돌린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죠. 그지? 그렇죠. 그죠? 네. 네. 보통 이제 물 먹으면 아무래도 나 그런 표현까지는 안 쓰려고 했는데 예.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물을 먹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물 먹는 게 일상이라서 왜 저는 우리 두 기자 너무 솔직해요. 좋아요. 네. 네. 계속해 주세요. 지금 뭐 사실상 뭐 여당도 자폭 국면이고 오늘 저희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정말 저는 권력의 심연이 드러난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는 차원에서 역대급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금 아까 장해찬 전 최고도 또 하나 뭐 터트리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의 권력의 심연이 드러나는 사건들은 언론의 탐사 보도 혹은 야당의 폭로를 통해서 정권 말에 드러나는 모습들이고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제 권력이 교체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집권 중반에 심지어는 여사 스스로 터뜨렸다라고 하는 게 거의 뭐 지금 사실상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권력의 본연 심연이 드러나는 이 상황이 스스로에서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자해, 자폭 이런 단어들이 심지어는 보수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거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다루기에는 정말 심각한 정치 뉴스다. 네. 전해본 적 없는 뉴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걸 더 이상 짚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하여간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통해서 볼 때 사과 의지가 정말로 있었던 거냐 없었던 거냐 지금 양쪽 뭐 얘기도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텍스트상으로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신다면 당이 요구한다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텍스트상으로는 사과 의지를 표명한 걸로 봐야 되는데 컨텍스트상으로는 한동훈 캠프는 컨텍스트상이 그렇죠. 아니었다 이거잖아요. 네네네. 텍스트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겁니까? 컨텍스트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전문이 공개되기 직전까지 양측 캠프에서 이야기했던 근거들이 사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윤계 쪽 이제 뭐 원희룡 캠프나 이런 쪽에서 주로 얘기를 했던 거는 여사는 계속 사과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이런 사과 죄송하다는 표현도 여러 번 반복된다. 어제도 이제 대변인 나와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보게 되면은 분명히 사과, 죄송하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냥 이제 비율로 보게 되면은 대체로 그 사과의 다수의 방점은 대국민 사과가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께 죄송합니다. 제가 폐를 끼쳐서 부인한테 전화 한 번만 하시죠. 대부분 이런 내용이고 대국민 사과 관련 내용이 이제 19일쯤부터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보게 되면은 한동훈 후보 측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 이거 사과하기 어렵다는 의지로 받아들였다. 왜냐하면은 그때 사과했더니 지지율이 10%나 떨어졌다. 이런 얘기라든가 뭔가 역풍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을 계속해서 밑에 깔고 있잖아요. 네. 그 말은 정말로 이게 사과를 하겠다는 의지인 건지 좀 불투명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책임을 떠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이제 위원장이 비대위가 결단을 내려준다면 사과를 하겠다라는 건데 한동훈 후보 측의 해명 아니 이미 공식적으로 계속 그 용산 쪽에 사과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왔는데 네. 이제 와서 우리가 결단을 해라 우리가 결정해라라고 책임 떠넘기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인 거잖아요. 결국 이걸 봐도 양측 모두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네, 뭐 문자 공개 같은 경우에도 결국 김건희 여사의 결심이 없었으면 나오기 어려웠던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여사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놀랍고 그래서 야당에서 국정농단이라는 공격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여튼 이 정도 상황이었다면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그걸 그냥 실제 의사가 있었던지 없었던지를 떠나서 이 정도 상황의 빌미를 가지고 덥석 받아서 사과 국면으로 이끌고 갈 수 있었던 상황은 맞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쪽 모두 어느 정도의 진실과 자기의 의지를 담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와 별건으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쪽에서 또 계속 이제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건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공사 구분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맥락상 보면 사과한다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답장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심지어 오늘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 말고도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 되게 많은데 대부분 씹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말은 바뀌고 있지만 사과 그냥 그걸 빌미 삼아서 기자회견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갖고 있는 의문점이 바로 그 지점인데 그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용산과는 결이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김경률 당시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사과까지 갔다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해서 사과 기자회견까지 끌어낸 걸로 언론이 다 해석을 할 거고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나 당 입장에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근데 왜 그걸 씹었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도 뭐 이 자리에서도 어차피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만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그 야당 쪽에서 얘기했던 카톡 332건이었네. 아무튼 고발 사주. 네, 고발 사주 관련해 가지고 예. 그때 이제 대화했던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저쪽에서 많이 공세를 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로 사실 관련해서 소통들이 굉장히 좀 원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러 좀 피했다. 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때 한번 겪고 나서 이런 식의 소통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체리따봉 사건 같은 것도 어차피 텔레그램으로 또 그때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자꾸 밖으로 샜을 때 뭔가 나중에 부로 후과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그때 이제 위원장 시절에 왔을 때부터 이게 언젠가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까지 좀 염두를 우려를 했던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든지 간에 오케이를 했든 오케이를 하지 않았든 저쪽에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 분석에는 그렇게 약간 생각이 다른데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첫째는 그건 너무 사후적 분석이에요. 당시에서는 이 텔레그램이 세면 어떡하지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 명부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가 더 발등의 불이었다. 그런 점에서 옳다구나 이건 기회다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다는 점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텔레그램이 새는 걸 만약에 염려했다면 오히려 씹는 게 아니라 거절 문자를 정확히 보내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사님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텔레를 통해서 이야기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옵니다. 그러니 그만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확실한 물증을 남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석은 약간 좀 유보를 해놓고 좀 볼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텍스트만이 아니라 컨텍스트를 가지고 봐야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두 사람이 밝히지 않은 수많은 맥락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것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온 건 그렇죠. 이제 빙산의 그게 일각이 중요하죠. 드러났다라는 네. 거죠. 네. 네. 제가 이제 이번 문자 사실은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거는 뭐 다른 댓글팀이나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마음 상하셨으면 죄송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진짜 경로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때쯤에 사실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다른 보도 제가 지금 며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 직접 전화해가지고 비속어를 섞어 써가면서 전화를 해서 경로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보도에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윤 대통령이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과 뭔가 소통이 있었고 거기서 굉장히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마음이 상했을 걸 우려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또 죄송하다 제가 부족한 거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문자 보면 1월 15일에 대통령이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부분하고 네, 그 부분하고 1월 막판에. 25일에 대통령께서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이거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렇죠. 그 말은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 하고 또 영부인은 또 문자로 또 이러고 있고 뭐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약간 이러실 수도 있고 대통령의 메시지와 네.
영부인의 메시지가 서로 달라갖고 예. 나보고 어쩌라. 예. 왜?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어쨌든 최소한 그때 유난 갈등이 이거 약속 대로에다 짜고 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 많이 의심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그때는 논란이 이제 있었죠. 해석이 좀 분분했는데 이걸 보면 확실히 약속 대로였던 것 같지는 않다. 제가 그때도 막 네. 원희룡 비대위원장 갈아치울 수 있다고 영상에서 맞아요. 뭐 이를 갈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만약 약속 대로였으면 그것까지 염두에 지고 텔레그램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진짜 이게 조선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라는 참 답답함이 있는데 그 예속 논쟁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사의 문자를 씹어서 그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라는 식의 이야기인 건데,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제까지 국정에 개입한다 혹은 국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수많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 어떤 제재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발언만 가지고도 방송에서 문제가 된 바가 있는데요. 결국은 여사 스스로가 어떤 결심을 통해서 지금 본인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거칠 후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상의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문자가 지금 드러난 거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저희도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자를 통해 가지고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투표해야 되는 코어 당원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당이 깨질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아주 클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설사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당대표가 됐을 때 그러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 요구 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 요구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점점 더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마치 탄핵전 풍경으로서 여권 분열을 보여준다라는 느낌까지 알겠습니다. 듭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부터 그 두 사람 간 오갔던 문자 중에서 저희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게 댓글팀인데요. 자, 이 댓글팀 이야기가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관련 이야기가 여의도 장관에 있는데 동계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댓글팀에 정확한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다만 네. 최소 한동훈 후보 측 입장에서는 댓글팀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계속 있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의심한다. 네네네 헬스가 그게 실제가 있는 의심인지 없는 의심인지까지 아직 파악이 안 되지만 이거 왜냐하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유난 갈등 불거지고 이게 뭐 약속대로니 아니니 뭐니 할 때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용산에서 확실히 한동훈 위원장한테 맞득치 않은 기류가 있었고 그때 직간접적인 압박들이 이게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갔단 말이죠. 뭐 대통령실에서 뭐 사퇴 요구도 나오고 할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보게 되면은 한동훈 팬덤 같은 데에서 굉장히 대응들 하기 위해서 좌표를 많이 찍었습니다. 어떤 기사가 뜨면은 우리 여기 가가지고 우리 방어하는 댓글 달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다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옹호한 댓글들 달고 이게 뭐냐면은 이 맞대응이라는 거는 반작용이잖아요. 저쪽 작용이 있어야만 반작용이 나오는 건데 그럼 최소한 이쪽 진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중심 지금 또 용산 쪽에서 친윤계 쪽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다들 달라붙고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네. 그 말은 뭔가 그런 식의 여론을 누군가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끊임없이 갖고 있었다. 공적인 수면 위에서만 아니라 수면 아래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의심을 했고 그 의심의 존재를 김건희 여사가 이제 알게 되면서 이런 식의 해명식 텔레그램을 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물론 개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지 댓글을 달거나 혹은 뭐 비판 댓글, 그러니까 상대 쪽을 향해서 비판 댓글을 다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일 겁니다. 뭐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떠나서요. 근데 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론 조작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드루킹 특검도 이제 그 넓은 범위로 보면 같은 범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드루킹 특검 당시에도 김경수 전 지사가 결국은 처벌을 받았는데요. 김 전 지사는 온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고 확인만 했다라는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사가 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녹록하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와 별건으로 아까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제 네. 왔다 가면서 본인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법무장관 시절에 사설로 댓글팀을 운영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본인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이준석 전 대표를 공격해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일파만파 될 만한 굉장히 소스가 되는 불씨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사실 이제 CBS 김기현 논설위원 실장이 공개할 때 이 부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 나왔죠. 예, 근데 결국은 이게 전체를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파멸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이 의혹이 제기가 됐면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뭐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른바 여론 조작
차원의 댓글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역대 선거에서 계속 이게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좀 끝까지 파헤쳐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만 좀 여기서 확인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김은지 기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자 촉발점은 CBS 김교환 논설실장이 요거를 이제 그 폭로라고 해야 될 거예요. 폭로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폭로까지 다다르게 됐을까? 이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문제는 아까도 뭐 저기 김은지 기자께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 나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사실 친한계가 전했을 리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번 문자의 공개 뒤에는 친윤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이름 거론되는 분들이 있죠. 두어 분 계신데 한 분은 지금 뭐 배현진 의원이 이철규 의원도 이름 언급해가지고 이철규 의원 전혀 사실이 아니고 법적 대응하겠다 이러고 공방이 있는 상황이고 또 뭐 다른 뭐 장재원 의원이라든가 다른 원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이름도 아름아름 밑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어쨌든 이철규든 장재원이든 윤핵관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 소스의 배경에 있다. 그리고 사실은 김기환 논설실장쯤 되는 이 짬이 있는 기자쯤 되면 당연히 친윤계나 윤핵관 쪽하고 선이 닿아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쪽으로부터 뭔가 그 이전에 TV조선 보도가 나온 것들을 조금 보강해줄 만한 정보를 들었고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해서 보도할 만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뭔가 지금의 갈등과 비교했을 때 되새겨볼 만한 지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편집, 재구성해서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아마 이 지금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 거를 예상하고 하진 않았던가는 뭔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뭔가 다시 이거 촉발점을 돌이켜 보게 되면은 일단 이건 전문이 아니라 재구성 편집이라는 점에서 누군가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약간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식이 이제 사실 정말로 이게 좀 엄정하게 가려고 하면은 크로스체크도 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론 라디오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 의미가 없다는 건 전혀 아니지만 조금 더 정제된 톤의 기사로 먼저 가고 나서 나중에 또 라디오에서 좀 추가적으로 털어주는, 보강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뒷배경 설명해주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사실은 뭔가 기자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화제와 파급력에서는 좀 효과적이었지만 근데 정보가 좀 아니 저는 어제 이제 그 전문이 공개가 됐길래 봤는데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었죠? 막 사적인 내용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댓글팀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갔을 경우에는 모두 공멸한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 여사의 어떤 상황들 지난 대선 때 본인이 사과 기자를 하면서 10% 빠졌고 내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위 과정 나온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여사의 어떤 사고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빼고. 근데 그게 빼야 될 만큼 부적절한 내용이니까 저는 그게 물음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이거는 확실히 친윤계에서 소스가 전달해줬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조금 더 친윤계 입맛에 맞게 조금 이제 민감할 수 있는 내용들 빼고 한 정도의 재구성 내용인 거잖아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두 분 얘기는 그 5개의 문자를 통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게 이제 공개가 될 때는 1월 19일자 문자. 그렇죠. 그거 하나만 공개를 했잖아요. 그거 하나만 공개를 하면서 여기서 사적인 부분에서 재구성해서 편집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뭐가 있는지 이게 궁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댓글팀 이런 걸 떠나서 그건 다른 날짜의 문자니까 논의를 치더라도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어제 이제 그런 보도까지 나온 거잖아요. 지난달부터 이미 친윤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게 돌고 있었다. 지금 이런 보도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죠. 사실 원희룡 후보가 원래 출마하지 않는 쪽이었다가 출마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하기도 재소환되면서 그에 맞춰가지고 사실은 친윤계가 이미 작업에 들어갔다. 앞으로 이제 어떤 식의 카드들을 꺼내가지고 한동훈 후보를 공략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었다라는 좀 뭔가 정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난타전을 지켜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심경은 어떻다고 하던가요? 사실 뭐 착잡해하죠. 약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원래 전당대회라는 걸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약간의 잡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자연스럽고 또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게 흥행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참 선이 중요한 거잖아요. 흥행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이슈화인 건지 아니면 이게 공멸, 자멸, 아까 김은지 기자가 얘기한 자폭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건지. 근데 내부적으로 이건 지금 자폭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우려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무협지 전문 용어로 하면 양패구상이 있고 동기어진이 있거든요. 네. 양패구상은 둘이 서로 부상을 입는 걸 뜻하고 동기어진은 같이 죽는 걸 뜻하고. 네.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원희룡 후보 쪽에서 한동훈 후보 쪽으로 약간 이제 동기어진하는 자세를 약간 뛰어들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논개의 심정을 안고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예전에는 조금 돌이켜 보게 되면은 지난 연판장 사태 때는
친윤계와 윤핵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당을 교통조리하고 분위기를 잡았기 때문에 네. 가하면 가가 쭉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하는 대로 그립을 자꾸 끌고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 그립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바로 나고 이거 좀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네. 이쪽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그거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 하나, 공개적으로 반발이 나오는 거 하나, 즉 용산이 많이 약해졌구나. 이걸 좀 방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기사 멘트에 나오던데 이러다 다 죽는다. 그리고 누가 더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이런 상황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속이 붙었기 때문에 돌아가긴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당의 중진들은 어떻게든 이걸 중지하고 상황을 좀 수습하려고 할 것인데요. 여사의 문자가 오픈되면서 추가적인 폭로가 더 나오게 된다면 사실 이것은 돌아가기 어려운 강을 건넜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 가 상관없이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은 이후에 굉장히 분열적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도 각오하고 시작한 게임이냐라고 본다면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정도로 누가 싫으냐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그럼 생각이 혹시 들고요. 이게 뭐 지금 얘기는 좀 이런 거 뭐 딴 살림 혹시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갈 수 있다고 내다보세요? 실제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출마한다라는 이야기 있었을 때 한참 나왔던 보도가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였었거든요. 가능한 이야기 지금 상황만 보면 결과적으로 그것까지도 애초에 각오하고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상황상 그렇게 각오가 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그러면 생각이 개헌 듭니다. 저지선, 탄핵 저지선이 무너지는 건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수 유권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이 선거를 바라보고 있고 이거 중진과 혹은 당 108명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메시지 방 안에서도 지금 큰 논의가 못 일어나고 있는 게 그런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조심스럽게 지금 관망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사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결국 한쪽을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정당대가 끝나고 나면은 누가 이기든지 간에 그 이제 데미지가 엄청 날 것이고 그 뒷수습을 누가 할 것이냐. 특히나 만약에 방금 김은지 기자께서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는데 윤 대통령과 친윤계가 이걸 견디지 못하고 탈당하고 나와서 쪼개진다? 그렇게 되면 진짜 보수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여러 분파들로 갈라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질문 마지막. 그러니까 이 문자 공개가 판세에는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영향을 주죠. 그래요? 영향을 주는데 저는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풍이 분다? 역풍이 불 수 있다. 왜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냥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 한동훈 후보의 기세가 꺾일 것이다. 이제 이런 해석들도 꽤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미 배신자 프레임을 가동한 게 1, 2주가 지났어요. 근데 최소 여론조사에서는 어대한 분위기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지지층과 당원은 조금 이제 그 교집합은 있지만 완전히 동일한 집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지금 이 수많은 방증들을 아까 모아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 의원들 예전처럼 친윤계가 막 다 행동대장 돼가지고 전위대가 돼가지고 돌격대장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산의 그립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원외를 움직이려고 했어요. 근데 원외도 결국 연판장이 무산됐죠. 원외도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지금 교통정리가 안 되고 심지어 원래 친윤이었던 사람들이 일부 분화돼가지고 친한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권력의 누수, 현재 권력의 윤석열 대통령의 그립이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두들기면 두들기수록 용산이 예전보다 세지 않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한동훈이 그만큼 꺾이지 않고 강하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지켜보고 있던 의원들이나 지지자들도 한동훈 후보 쪽으로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어대안을 오히려 더 역결집해서 굳히는 식으로 갈 수도 있다. 현재까지 보았을 때는. 물론 이제 전문 공개 이후 오늘 내일 좀 봐야 되긴 합니다만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는 오히려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판 자체가 흔들린 건 맞다. 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50% 득표를 이제 흔들 만큼 물론 뭐 결선 투표는 갈 가능성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차 투표에서도 그럴까라고 하는 것은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 이제 하지만 아까 곽우신 기자 말씀처럼 이제 하루 이틀 그리고 이번 주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게 시작이라고 한다면 또 추가 폭로가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가늠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만 하더라도 여사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주고받은 문자가 폭로될 거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심지어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정도로 사이가 나빠질 거라고 하는 거 상상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문자 관련은 이 정도로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른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연판장 내지 기자회견 이야기가 하다가 일단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근데 누가 주동이었습니까?
우리 이상규 최고위원 후보가 주동했다는 이야기들이 사실 BBS 라디오에서 인터뷰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시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원외가 무슨 힘이 있느냐 후보 사퇴를 요구하랬던 것까지는 아니었는지 좀 오해가 와전된 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우려를 표명하려던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심지어 여기에 물론 본인은 그냥 대신 전달만 했다고 하지만 선관위원인 박종진 위원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아니 그럼 선관위원이 그래도 되나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최고위원 후보에 현역 선관위원까지 연루된 상황이다 보니 이게 원외 입장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전화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당연히 뭔가 저쪽에서 움직이는 일련의 어떤 과정이 이르다 압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거기 반발심 때문에 용실처럼 튀어오른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원희룡 캠퍼가 그러니까 바로 우리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희도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잖아요. 뒤늦게.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적절성 이런 걸 떠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조직력 게임, 조직력 승부 이게 1차 시도가 일단 불발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자회견 불발됐습니다. 조직력의 파워가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사실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게도 예전까지 못하다 이야기를 아까 이제 곽우신 기자가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선거에서 이 정도 대패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조직력이 예전만큼 작동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위 말하는 친윤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플랜을 짜가지고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 게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는 그렇죠. 23일까지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너무 조용해가지고 민주당 전당 오히려 지금 조용한 상황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전 투 그 흙탕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다 보니까 차라리 조용히 치르자 플러스 오히려 이번에 대권 플랜을 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전 대표 쪽의 이야기이던데요. 네. 물론 그것이 뭐 잘 작동할지는 이제 8월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관심의 인물은 당대표 경선에 그러니까 도전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다고 하던데 김두관 전 의원. 네, 오늘 출마 기자회견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세종시에서. 왜 결심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그러니까 당내에서 해석해 주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은 이제 민주당의 DNA가 훼손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조용한 상황이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예. 그런 고민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혹은 득실의 부분에서 좀 살펴보자면 지금 원외로서의 가지고 있는 존재감, 정치적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에 있는 선거들에 대한 염두가 있지 않겠냐라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거의 속성이 그 선거의 속성을 하여간 대결을 계속 그 날카롭게 만드는 속성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출발과 첫 생각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결국은 이렇게 선거를 막 치르고 토론을 하고 막 연설을 하고 이러다 보면 또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각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김두관 전 의원에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뭐 분석도 성립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이 이번에 출마하는 거에서 좀 주변에서 말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사실은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김두관 이 경남도당 위원장직 던질 때부터도 본인이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선 주자급이라고 많이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사실 전국구적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인지도나 뭔가 본인이 실력적으로 보여준 게 별로 없는 상황인 거죠. 예전에 한참 뭐 뚝배기 얘기 나오고 했을 때가 사실은 거의 리즈였고 그 이후로는 약간 뭔가 대선 주자급이라기 좀 애매한데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정치 생명을 걸고 뭔가 한번 분기점으로서 승부를 해볼 만한 시기가 된 거니까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번 전당대회에서 뭔가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존재감을 좀 드러내야겠다라는 좀 절박함이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김두관 이번에 출마에 대해서 친명계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막 엄청 반대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좋아하는 친명계도 있다. 왜냐하면은 찬반 투표하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막 진짜 이재명 전 대표 혼자 나와가지고 단선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룰 세팅도 다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선관위도 고민이 많았던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토론은 어떻게 해야 되지? 연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당장 이 한 명이 더 출마해 줌으로써 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가 하나가 있고 또 사실은 김두관이라는 사람 앞에 항상 친명 수식어 붙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명 안에서도 뭔가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이 이재명의 그림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데 김두관이 뭔가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있는 거죠. 쉽게 하면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포스트기보다는 당장 다음 선거가 지방선거이거든요. 이 지방선거에서의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경남도지사. 최고위원 경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제 그게 가장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2명 오늘 민영배 이제 의원까지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곧 한다라고 하던데요. 12명이고 이제 그중에 4명이 컷오프 되면서 8명이 그렇죠. 본선을 뛰게 되거든요. 8명에서 이제 5명이 당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점차 이제 소거법으로 사라지느냐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인 본인의 조직력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그 당원 바뀌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민주당 당원의 체질들을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이냐 이런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우선 컷오프에서 원외 인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한 계파가 이제 딱 그 당의 주류를 장악하게 되고 나서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그 안에서 이제 그라데이션을 놓고 누가 친명 중에 찐명이냐 예전에 친박 중에 누가 진박이냐 그랬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거가 흐를 수도 있고 사실 그것도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기는 한데 그제였죠. 이현주 의원이 출마 기자회견에서 좀 묘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사진 한 번 찍은 적 같이 없고 이재명 대표 추앙한 적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명이나 덜 친명이냐는 이번 구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 안에서 단순히 그냥 색깔 경쟁하는 것보다 뭔가 자기만의 길을 보여주려고 하는 후보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컨셉은 아마 잘 싸운다 이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적으로 당내에서 좀 상황을 봤더니 잘 나온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또 뭐 다룰 시간이 있겠죠. 당분간은 국민의힘의 시간이니까 민주당의 시간 조금 있다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기자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